김수민의 뉴스 밑장 거대한 바둑판.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거대한 바둑판 마무리 시간입니다. 이 이후로 언제 에피소드가 업로드 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물론 바로 다음날에 또 뭐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건 없고 애초에 정해진 건 없었다. 시즌 1이 지난 5월에 끝이 나고 나서 3인조라고 하는 뉴스 밑장의 원형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나왔을 뿐이고 혼자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근데 총선 이후에 이슈가 더 많아지면서 나온 것 뿐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린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마다 올라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올리는 건 제 마음이고 안 올려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제가 안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바쁠 때가 아니었거든요. 최근에 조금 더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올리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도 억지로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안 올라올지라도 항의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 똥파리, 째째파리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특히 에피소드 없을 때 와요. 에피소드 있을 때 오는 애들은 좀 정해져 있고 갑자기 오는 애들 에피소드 없을 때 옵니다. 에피소드가 없으면 이 새끼 봐라 뭐 쫄았냐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에피소드 안 올라올 때 자기들이 궁지에 몰릴 때가 더 많았었죠. 본인들의 처지를 도둑이 제발저린 격 털어놓고 있는 셈입니다. 얘네들의 특기 중에 하나가 쌍동작전이에요.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김수민 너 방송 다 끊겼지, 방구석에서 팟캐스트나 녹음하고 있냐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 가서 악플을 답니다. 야 하나만 해라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은 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너무나 충실한 덕분인지, 어떤 댓글을 보니까 김수민 같은 새끼들이 방송판에서 먹고 살기 더 좋다 이런 댓글까지 달리기 시작했어 이제. 내가 왜 먹고 살기 쉽냐, 좀 쉬워요. 제 생각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론가 풀이 넓지 않아요. 방송가에서도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원하고 있을 텐데 새로운 얼굴을 언제 발굴하고 찾아내서 방송도 시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언제 가동해보고 친히 육성까지 하고 그럴 정신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평론가들을 쓰게 됩니다. 저도 시사평론을 2016년부터 4년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 직업적으로는 2017년으로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제가 데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데뷔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정도로 풀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사평론의 시장은 더 크게 열리는데 풀은 부족한 이 상태가 조만간 지속이 될 겁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 한 가지는 보수 패널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수 패널 중에 이렇게 좀 최소한의 어떤 도의를 갖춰서 하는 그런 패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명의 보수 패널들이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몇 달 전까지의 한쪽 이유였고, 최근에 새로 생긴 거는 대깨문 패널들은 앞으로 방송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뭐 입만 열면 억지를 쓰고 다 자기네 진영에 유리하게 갖다 붙이는데, 그러면 앞으로 합리적인 보수나 합리적인 진보 패널들을 쓸 거예요. 방송가도. 그 황태순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나서 방송에서 사라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는 보수라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평론을 기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길을 깨문이들이 똑같이 밟아가고 있어요. 뭐가 되겠냐고. 똑같이 되겠죠. 오늘 할 얘기도 그런 얘기인데, 일단 제가 거대한 바둑판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이 앞으로 당분간 안 올라온다면, 내가 봤을 때 또 올라올 것 같아. 현재 시국의 흐름이. 근데 거대한 바둑판 이건 마지막이고요. 기약을 할 수 없으니까 안내를 드리면, 김수민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 SNS, 페이스북이죠. 그쪽에서
제가 글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재미나게 올리고 있어요. 거기서는 촌평을 주로 올리는데 제 특기가 촌평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모 정당에서 논평 담당으로 일을 할 때에 물론 논평은 촌평은 아니지만 논평을 요약해가지고 카드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잘 나갔었어요. 제가 한겨레 신문에도 실렸었습니다. 김수민 녹색당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나와요. 사이다 논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솜씨는 제가 봤을 때 스스로 더 늘었다. 특히 내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스스로 웃겨질 때 희화화하기 쉽죠. 풍자하기 쉽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딱 그 짝이죠.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 정권 때 이미 제가 선을 보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 SNS도 물들여 가고 있는 것이죠. 트위터, 제가 트위터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안 풀리고 있어요. 이거 그 코드 번호를 내 메일로 전송해서 그걸로 입력을 하면 풀 수 있는데 안 풀립니다. 이거 트위터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 됩니까, 이거? 트위터 묶은 게 이거 누구의 음모 아니야, 이거? 트위터가 풀렸으면 트위터는 페북보다 훨씬 공유, 확산 이게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넓죠. 멀리 갑니다. 정말 파괴력 있는 포스팅이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뭐 욕심을 너무 많이 낼 필요는 없겠고 그래도 안타깝다 라고 하는 거고 제가 수년 동안 많이 쓰지 않았던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깨문이들이 칼럼의 길이를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은 일단 귀에 들려오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위주로 매체를 접하고 있고 그것도 제대로 못 듣고 있죠. 듣기 평가하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글은 읽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 글이 말보다 약 올리기가 더 좋더라고요. 제목 하나만 갖고도 약을 올릴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료도 주겠다고 해서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칼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까지 한 3편 올렸나요? 뉴스플로우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도 출연했었던 전혁수 기자가 새로 매체를 만들었어요. 뉴스플로우에서 저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 써달라 해서 제가 써드리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이르면 토요일, 늦으면 월요일 아침 제 칼럼을 읽을 수가 있고요. 조국 교수도 제가 약을 올려놨습니다. 이 사람이 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계속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인생 정말 편하게 산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살아온 방식입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질문 받으면 이상하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권을 3년 반을 넘게 운영을 해왔으니 이제 슬슬 뾰록이 안 나게 생겼습니까? 박근혜가 딱 그 짝이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글로 뉴스플로우 칼럼으로 쓰니까 많이들 애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료도 없는데 뭐 어차피 많이 퍼날라 주시고 깨문이들은 왜 내가 문 대통령을 까면은 잠잠하지? 내가 조국 까고 전우용 까고 이럴 때는 더럽게 시끄럽다가 내 칼럼 박제해가지고 조리 돌려라. 부탁입니다. 제발. 자, 거대한 바둑판 시작합니다. 거대한 바둑판은 국제정세를 다룬다라는 뉘앙스가 나지만 결국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한국정세인데 그 전에 외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가 몸이 아파가지고 총리를 그만뒀죠. 이 양반이 2006년에도 2007년까지 1년 하고 그만뒀었어요. 그때 일본에서는 학교에 가서 시원찮은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부들이 아베 같은 놈 이렇게 놀렸답니다. 그렇게 그때도 몸이 아파가지고 시들시들하게 총리를 끝냈거든요. 그때 몸이 아파서 끝내는 게 아니다. 워낙에 망조가 들어서 스스로 포기한 거다. 이런 설이 굉장히 많아서 아베의 배우자가 직접 나서서 우리의 남편은 죽을 뻔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아베가 마치 요요를 던졌다가 다시 휘감아서 손 안으로 넣듯이 2012년 말이었나요? 다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집권했어요. 총리 중에 최장수일 겁니다, 아마. 그게 전이 있고 전후가 있는데 다 합쳐도 최장수일 거예요. 2012년에 집권을 해서 2020년에 물러났으니까 8년 한 거죠. 그리고 앞에 총리했던 거 1년 합치면 9년 한 겁니다. 맞나?
2012년에 한 거 맞아요? 이 이명박 정부 때 민주당 정권이 겹쳐있죠, 많이. 근데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 넘어갈 때 하필 아베가 됐어요. 아베, 박근혜. 공통점. 세습자들이죠. 물론 북한과 같은 의미의 세습자는 아닙니다. 북한은 진짜 주사파들은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습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그건 정해져 있는, 이재용이 이건희한테 상속받듯이 정해져 있는 거였고, 물론 한국이나 일본은 그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아베가 당선이 되고 박근혜가 당선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세습 정치라는 것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세습이 왜 강화되느냐? 저는 아버지가 정치인, 어머니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또 정치는 공무원이 아니죠. 그냥 일반 행정 공무원이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당선이 됐다면 민의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습 정치인들이 왜 늘어나느냐? 일본에서도 많이 늘었고 한국도 늘은 추세고 앞으로도 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정치라는 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숙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공한다고 해서 정치에서 성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거대한 바둑판인데 바둑고수 조훈현 정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막판에 위성정당 사무총장인가 그거 하고 끝났어요. 안철수 전문가 출신 정치인 대표주자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공적이지 못하죠. 정치라는 게 정치에 맞는 어떤 자질이 있어야 돼요. 정치는 이견에 익숙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상수로 놓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막판에 설득하거나 제압해야 될 막판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놔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와 같은 당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견이 있는 것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수정당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소속 정당에 넌더리를 내는 분들이 꽤 계세요. 왜냐? 아니 진짜 이 험한 세상에 뜻이 맞는 동지들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따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들죠. 하지만 어느 집단에 가나 사람은 거기서 거기고 이견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데 정치인의 자녀로 자란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좀 빨리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치적 자산을 쥐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지지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안달복달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보세요. 그냥 한번 손 흔드니까 반경 몇 킬로미터가 들썩들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산이 있으면 유리하죠. 나라도 우리 부모가 정치인이면 특히 거대 정당 몇 번 의원을 한 그런 정치인이라면 그거 그냥 놔두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습 정치인이라고 하긴 뭐하고 대를 이어서 한다고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는 정치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정치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초의원 활동할 때도 문제의식이 동네에서 서명운동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그 서명운동 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동네에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그 구역 담당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이 어쩌니 정권 교체가 어쩌니 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못합니다. 성과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술 먹고 한탄하고 이명박 박근혜 욕하는 게 끝이에요. 더 이상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문제야. 바로 분란이 납니다. 쓸데없는 걸로. 그리고 이상하게 이념 따져요. 동네에 필요한 일이고 그게 누구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면 하면 되지 이게 우리한테 맞니 아니니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많이 알려진 일조차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정 집단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보, 좌파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서명운동을 하면 서명 많이 받아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치적 색깔이 옅은 분들이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수완도 있습니다. 저는 자괴감을 느꼈어요. 자괴를 느꼈어요. 왜? 아니 정치에 관심 있다는 사람들이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게 이거 말이 되냐고. 그러면
정치에 관심 있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는다 한들 원래 수완 있는 사람을 당해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원래 수완 있는 사람이 정치 참여를 깊이 안 한다 했을 때는 원래 정치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권력의 세습화를 낳은 배경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저는 박근혜든 아베든 시진핑이든 트럼프든 등장했다고 봐요. 트럼프는 정치 권력을 세습한 건 아니지만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죠. 시진핑은 뭐 그쪽에 태자당 그쪽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런 흐름들인 거예요. 사방이 다 그렇잖아. 트럼프, 시진핑, 아베, 김정은 사방이 이런 상황이고 한국엔 재벌,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런 세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 아베와 박근혜가 같이 권좌에 오르게 되죠. 아베 같은 경우는 친가 외가라는 이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양친 집안이 다 정치인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는데 아베의 아버지 할아버지 쪽은 아베하고는 다릅니다. 아베 할아버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일본은 워낙에 보수 강세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굉장히 진보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기득권 쪽에 가 있는 기시노부스케도 아베 할아버지인 아베 간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노부스케도 도조 히데키하고는 달라요. 전쟁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좋댔다 이거.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차게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친구 쓸만한데 대단한데 그리고 정치적 이념은 좀 다르지만 알아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마침 두 사람이 사진을 찍었대요. 그때는 사돈이라서 찍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사돈지간이 될 줄도 모르고 찍은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결국에 그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기시노부스케 딸과 아베 간의 아들이. 아베 신타로죠. 아베 신타로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아베 신타로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베 신조하고는 결이 달라 보이죠. 기시노부스케의 후계자라는 게 더 어울려 보입니다. 아베 입장에서는. 자, 근데 그 아베가 저는 역량이 없는 지도자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아베의 성장 과정을 보면 조금 수상한 건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정치적 식견이 돋보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증언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이 됐을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는 과정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세습 권력이다. 근데 총리까지 올라가는 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이런 게 있겠죠. 일본이 우경화되고 그러면서 아베가 더 뜬 건 맞습니다. 고이즈미 김정일이 2002년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불거집니다. 김정일이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때 아베가 고함을 질러가면서 하나만한 타협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확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이즈미는 북한하고 좀 더 잘해보는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베가 틀어버립니다. 근데 아베가 튼 건 아니고 일본 내 기운이 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베가 대변했고 새로운 스타가 됐고 또 아베 나름의 정당 개혁, 정치 개혁 이런 것들을 자민당 간사장을 하면서 시도를 합니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자민당 간사장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일본에 대한 무지 때문에 굉장히 참 웃지 못할 적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때의 그 박지원 의원이 자민당 간사장을 만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힘도 없는 사람 만나서 뭐 하냐고. 자민당 간사장이 무슨 총무회계 담당인 줄 아나 봐요. 자민당 간사장은요. 한국으로 치면은 이낙연입니다. 여당 대표예요.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가 뭘 하죠? 총리를 맡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은 누가 지휘한다? 궁극적으로는 총리가 지휘하지만 여러 가지에 챙기는 것은 간사장이 아닙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할 때 강삼재 사무총장 기억나시나요? 강삼재? 문재인하고도 친구인데 강삼재가 사무총장 했듯이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자리입니다. 자민당 간사장이면.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총선은 한일전, 토착외구 박멸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여하간에
그 자민당 간사장을 아베가 지냈죠. 그리고 아베는 다른 장관이나 이런 거 안 했어요. 관방장관, 그러니까 관방부 장관 할 때 북한에 갔었죠. 정상회담 때가. 그리고 관방장관은 한국으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그러니까 뭐냐면 수직계보예요. 총리 바로 수직계보입니다. 관방장관 내각이 2인자고 총리의 대리 역할도 어느 정도 하고 대변인, 정부 대변인 구실을 합니다. 이 관방장관을 아베가 맡았고, 그러고 쭉쭉쭉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장수한 걸 보면 역량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역량이 있느냐,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보수 세력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심지어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냐. 오부치 총리 딸.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 여하간에, 일본 자민당 안에는 미국 같으면 민주당에 해당하는 그런 복지지향적 정치인도 있고, 시장에 다 맡겨야 된다는 정치인도 있고, 미국과의 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중국, 한국과의 그 아시아 연대를 중요시하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에요. 일본 자민당이. 그걸 다 아우르러 가야 됩니다. 총리를 하려면. 그 내부에서 일본 자민당에 한 7개 파벌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합의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아베가 마음에 썩 들지 않지만 아베가 내려오고 나면 우리 파벌에 더 불리해지겠다. 내지는 자민당에 더 나빠지겠다라고 생각되면 아베 권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지가 됐던 거죠. 90년대에 일본 총리들이 얼마나 단명을 했으며 2010년 들어서도 일본 민주당의 총리들이 얼마나 단명을 했습니까? 그 전에 자민당 또 아베가 퇴임한 이후에 첫 번째 임기 끝나고 퇴임한 이후에 다들 단명했어요. 1년 단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아베가 그거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역량이 있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역량은 세습 권력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베가 또 아파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죠? 벚꽃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고 일본의 행사가 큰 게 있습니다. 매년 4월에 있는데 여기에 국세가 투입이 되죠. 국비가 투입이 되는데 아베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사적으로 사람들 동원하고 또 그 국비로 행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베풀었다. 이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리고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원전 관련 수사에서 그리고 그 전에 감사에서 드러났던 게 뭐죠? 산업부 공무원이 자료를 파기했다는 거예요. 아베 벚꽃 스캔들에서도 명단이 파쇄됐습니다. 백업해둔 파일은 있는 것 같은데 파쇄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모펀드에 관련된 문제들, 또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아베 벚꽃 스캔들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한국의 문재인 정부랑 비슷한 게 수습 과정에서 일을 더 엎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베 지지율이 주요 국면마다 42% 정도를 찍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자민당의 총리치고는 낮은 수치라는 건 확실합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역시 42% 즈음 최근에 계속 찍어 오다가 근래 들어와서 더 낮아졌죠. 이런 벚꽃 스캔들로 아베 구속 가능성 얘기까지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는 못 피합니다. 일본 특수부에서 들어가요. 딱 풍경이 이게 박근혜 정권까지 얘기하기 전에 이미 문재인 정권 지금이랑 비슷해요.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런 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저는 일본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봐요. 아베의 민낯이 아니라. 그 아베를 수년간 총리에 앉힐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역량인 것이죠. 그 일본은 검찰개혁이 많이 됐나 봐요. 아베가 총리를 하는 동안에는 수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벚꽃 스캔들 말고도 사학 스캔들 이런 것들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본을
저기는 민주주의도 아니다라고 비웃기 전에 우리가 일본 전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정권이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짓거리를 해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 국면에 우리가 고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짓거리를 보면 박근혜 정권 때하고 닮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 장면들이 닮았어요. 가장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뭐죠? 문재인 기자회견 6회입니다. 박근혜 5회입니다. 좋겠어. 한 번 더 해가지고 잘났겠어요. 이명박 20회입니다. 김대중 150회입니다. 노무현 150회입니다. 노무현 기자회견 150회, 문재인 기자회견 6회. 여기서 깨문이들은 노무현처럼 해가지고 이득 볼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노무현이 바보라서 기자회견을 150번 했을까요? 노무현은 남들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불가능은 아니었고 노무현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강한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다만 노무현이 안 나왔다면 민주당은 이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노무현의 득표력은 잠재력은 독보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노무현은 어렵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탄핵을 당했습니다. 취임 1년 만에. 노무현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착하든 아니든 간에 쉽게 얻은 권력이 아니고 이 권력조차 어렵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더 많이 알고 있었겠죠. 이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대통령 선거에 1971년, 1987년, 1992년, 1997년 4번 도전해서 겨우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JP하고 손을 잡아서. 그러니까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상속자, 세습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뒤에 숨는다고 해서, 욕을 덜 먹는다고 해서, 다른 장관이나 의원들을 앞세워서 욕을 대신 먹게 한다고 해서, 내가 소수파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제는 국회가 뒷전이 돼요. 국회의원의 질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청와대가 앞장을 서게 돼 있습니다. 먼저 공을 받게 돼 있다고요. 이걸 피할 수가 없다고. 구조를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면 현재 있는 구조에 충실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피할 수 없다. 중요한 부분은 직접 나와서 얘기해야 된다. 딴 놈을 시킨다 한들 그 놈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그 놈도 자기 뒷일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다만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을 끝나면 물론 다른 공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끝나도 기초의원 할 수 있어요. 통장도 할 수 있을걸? 하지만 하지 않죠. 문화적으로.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재임 중에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자신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김대중 노무현이 갖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이 문재인에 이르러서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이 아니 60회도 아니고 6회가 뭐냐고. 그리고 이걸 이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기자회견 너무 적게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중요한 사안은 직접 브리핑 하겠다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안 지켰습니다. 보란 듯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지켰어요. 언론이 문재인 정권을 핍박한다고? 언론은 월배들한테 주눅이 들어가지고 왜 기자회견 안 하십니까? 라고 캐 묻지도 못했고 기자회견에서 조금 대통령한테 거슬리는 얘기하면 바로 표적이 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한 가지 이유에서 기자회견을 적게 얘기했다고 설명하면 납득하겠습니다. 뭐냐?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발언하는 장소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가 왜 국무회의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아야 하죠? 국무회의 하기 전에 수석 보좌관 회의 하는데 그러면 국무회의 준비 정도 되는 기구 아닙니까? 좋게 봐준다 해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거친 사람 누가 있어요? 임명 동의 이런 걸 떠나서. 아무도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이것만 정부 조직법에 나와 있는 유일한 직책이지 나머지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정책실장이니 뭐니 다 임의 직책입니다. 청와대라는 조직 자체가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탄탄한 조직이 아니라고. 근데 이 청와대에 몹시 의존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은 의회주의, 정당주의자였어요. 그나마. 그리고 이명박조차도 청와대 직원을 늘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였나? 청와대에 묶여가지고 일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청와대에 꽁꽁 숨는 대통령이 최근에 들어서서 나타납니다. 이게 일본하고도 공통점이에요. 일본도 관저 정치, 이게 점점 굳어져 왔거든요. 한국도 청와대 정부가 점점 더 굳어져 왔는데 이 주범들이 박근혜, 문재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숨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섰다가는 욕을 먹기 때문에 지지율이 45, 40 이렇게 떨어지고 35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되니까 일단 뒤에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은 다른 사람들이 먹도록 해놨습니다. 양쪽의 공통점이 뭐예요? 차지철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다가 막 세워놓은 거예요. 이 진용 짜는 건 정말 문재인 정부 기가 막힙니다. 앞에다가 장관, 의원, 또 청와대 수석, 실장 이렇게 쫙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여론이 욕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을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맞아요. 최저임금 때 생각해보세요. 장하성, 김동연 둘이 싸웠죠. 둘이 싸우면서 최저임금 인상 싫어하는 사람들은 장하성 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김동연 욕하고 문재인 어디 갔냐고. 재난지원금 보세요. 홍남기가 다 욕먹어요. 왜 정리 못하냐고 욕먹어요. 홍남기가 재난지원금 주는 거에 굉장히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난색을 표하고. 이거 뭐 누굴 욕해야 됩니까? 이럴 때 대통령한테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를 하고 그 다음 안 들어주면 욕을 하고. 이거 라임이 딱딱 맞네. 근데 봐요. 다 장관들이 먹고 대통령은 저 뒤에 있어요. 무슨 오스트리아 이원 정부제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이원 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던가. 그것도 아니고 권력 구조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주제에 욕은 안 먹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냥 정치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생각해보라고. 욕 안 먹으려고 뒤에 숨었던 사람들이 곱게 평가할까요? 시간이 뒤로 지날수록?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찬성했던 사람이든 지지하다가 이탈했던 사람이든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든 진보든 보수든 떠나서 뭐 물론 덮어놓고 싫어하는 사람들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미안하다. 조금 더 알아줄 걸 하는 그 부채감을 갖고 있고 사실 그 부채감이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상당한 자산의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낸 거죠? 본인이 앞장섰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문재인 뒤에 있어서 숨어있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저 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이번에 법무부 대 검찰의 갈등입니다. 자, 이 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고. 문재인이 그 뒤에 있도록 놔두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고요. 자, 지금까지는 불가역적으로 증거가 축적돼 왔습니다. 조국이 문제겠지, 추미애가 문제겠지, 뭐 이낙연이 문제겠지, 홍남기가 문제겠지, 이해찬이 문제겠지, 김진표가 문제겠지, 엉뚱한 사람들, 문 대통령보다 책임과 권력이 약한 사람들을 먼저 타겟으로 잡아왔어요. 잘 생각해보니까 이제 문 대통령 책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책임인지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겁이 나서 그렇게 딴전을 피웠던 사람들도 다 알아버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공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윤석열 징계 과정을 소화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타짜에서 그 곽철용이가 하다 안 되니까 지가 기리하잖아요. 야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자기가 기리하잖아요. 그거예요. 자기가 기리한 겁니다. 그리고 미애야 너 윤석열이 이길 수 있겠냐? 또 지면 넌 변사체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못하겠으니까 돌려서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과했다고요? 뭘 사과하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아이고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돼서 미안합니다? 이겁니다. 뭔데 이게? 박근혜도 참 자기가 개혁의 전사라는 식으로 포장하길 좋아했습니다. 적폐라는 말 문재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적폐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최초로 쓴 건 아마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그 적폐청산이라는 거 원조가 김영삼 아니에요. 그걸로 인기 끌었고 그리고 한동안 잊혀진 이 단어가 새로 살아난 것은 홍준표의 입에서였다고 해요. 그리고 세월호 그때의 구원파라든지 쪽 치면서 박근혜가 시도한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그 적폐라는 말이 재수가 좀 없어요, 사실. 근데 의아합니다. 문재인 쪽이 왜 그렇게 적폐라는 말을 즐겨 쓰는가? 재수 없는 말인데. 낙인 찍어서 정적을 탄압하는 혹은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그 시도에서 쓰여진 말인데 그거를 또 재활용하고 싶을까 의아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 적폐는 문재인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올배들이 적폐와의 전쟁이라고 영화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던데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 범죄자들이 포스터에 나옵니다. 같은 이치죠. 도둑이 제발 저린 겁니다. 박근혜, 우병우가 코너에 몰릴 때 뭐라고 했죠? 코너링을 아들이 잘한다더만 본인이 코너에 몰렸어요. 뭐라고 했죠? 우병우 죽이기다.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근혜가 남에게 부패 기득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검찰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개혁 당해야 될 인간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해요. 검찰 개혁, 일본 꼬라지 보시라고. 검찰이 제때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 일본의 꼬라지를 보시라고요. 그럼 검찰 개혁의 방향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의 방향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것. 두 번째, 힘 없는 사람은 죄인일지라도 보호할 것. 이 두 가지가 검찰 개혁의 주된 방향이고 나머지는 수단, 보조입니다. 공수처? 공수처가 무슨 개뿔이 검찰 개혁이야. 세계 어느 나라에 공수처하고 비슷한 기구가 있습니까? 선진국에. 검찰 휘하에 있거나 원래 수사기관이 해요. 수사기관 중에 특수한 어떤 부서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별도로 그렇게 차리는 것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자백입니다. 저는 공수처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검사는 그럼 누가 수사하는데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공수처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개혁은 아니에요. 검찰이 똑바로 하도록 만들어야지. 안 되니까 공수처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공수처에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했던 건 뭡니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똑바로 수사 안 하고 임기 후반 됐을 때나 들고 일어나서 까불거나 아니면 이미 쫓겨난 전임 권력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거. 이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예요. 근데 지금 현 정권의 공수처는 뭐죠? 검찰 수사를 무마하는 수단이 된다. 공수처의 권한이 큽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 칩시다. 경제범죄요. 예를 들어서 상업펀드 사건입니다. 막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통들이 쌓아놨던 역량들이 막 발휘가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권 정치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공수처가 이거는 공직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진보 성향 시민들 중에서도 공수처 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정말 티나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제 위선이 설 자리도 없습니다. 아주 탐욕스럽게 우리를 건드리면 다 죽이겠다. 이따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하면서 공수처를 반대했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했나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내에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는 축소돼야 된다는 여론이 큽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나온 개혁 방안이 마약 수사라든지 경제범죄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립수사청으로 만들자. 각 기관의 역량들을 끌어모으고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자. 기소만 갖고 있는 쪽으로 주로 가자. 수사 지휘하고
수사 지휘하고 기소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직접 수사보다는 수사 지휘 쪽에 더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현 정부나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이견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 수사 축소에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공판 중심주의, 이거는 윤석열이 검찰에서 대표적으로 공판 중심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직무 배제되기 얼마 전까지도 공판 중심주의에 대비해라. 이 흐름은 맞는 거다. 이거는 검찰 조직이 수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두고 절대평가를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총장이 될 때까지 무마시키거나 대충 덮거나 모른 척했던 사건이 없겠는가. 프란치스코 교황만 봐요. 교황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처신하고 있어요. 많은 행보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입니다. 이런 분하고 같은 세월을 살고 있다는 게 반갑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 독재 정권에 침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침묵했었기 때문에 생존해서 지금 교황이 됐을지도 모르겠죠. 어쨌거나 과오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대 총장 중에 가장 상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문무일 총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게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그런 거냐? 아니요. 저는 국민들이 일궈낸 성과라고 봅니다. 검찰도 국민 따라가요. 검찰도 국민이거든요. 세대 교체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요. 윤석열 라인은 검찰의 특수통 검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수통들끼리는 일할 기회가 많고 그래서 친해질 수도 있고 알고 봤더니 인간적으로는 안 친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걸 다 둘둘 말아가지고 윤석열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검찰의 보스형 검사라는 것은 1990년대 얘기입니다. 최동욱 총장 나가리 될 때에 드러났죠. 평검사들 제대로 들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냥 직장인들이에요, 검사들도. 뭔 라인이야. 세파에 흔들리고 때로는 자기 고집 지키고 왜냐하면 고집 안 지켰다가 자기도 좆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양심, 의식 수준은 평균치하고 비슷하다고 검찰들도. 근데 그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 평검사 전원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이성윤, 심재철, 박은정 이런 따라지들 빼고 다 들고 일어났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윤석열 라인이어서냐? 윤석열이가 검찰을 장악했느냐?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추미애가 걷는 추미애 라인 빼고 다 잔디가 자라버린 겁니다. 지금 검찰에는 라인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추미애 라인입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문재인 라인이죠. 정치검사, 정권검사들. 이 본질을 국민들 다수는 알아챘기 때문에 추미애를 지지하지 않으며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 기가 막히게 박근혜 정권과 비슷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불거지니까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몇 달 전에 얘기했었죠. 박근혜도 최순실건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 했어요. 문제 다 불거지고 나니까. 자, 라임 옵티머스의 현 정부와 여권이 얼마나 연계되었는지는 밝혀나가야 될 문제지만 이미 드러난 것은 옵티머스의 청와대 이모 행정관, 라임의 청와대 김모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이 양 사건에 다 연루가 됐어요. 대통령이 도의적으로 나와서 사과해야 됩니다. 최소한 비서실장이 대리하더라도 사과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근데 뭔 철저한 수사야. 철저한 수사 방해나 하지 말라고. 이성윤이가 옵티머스 수사 제대로 똑바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뭘 압박을 받았어요. 이낙연의 측근이. 그러고 압박감인지 그것 때문에 뭔지 하여튼 자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결하고 나서 15시간을 뛰어버렸어요. 윤석열 총장은 모르고 있고.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 중요한 사건 보고하고 피의자 소환 조사하기 전에 요지를 얘기해줘라. 방어권 보장해줘라.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걸 다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지경이 됐어요. 이성윤이는 뭘 어떻게 하려고 했길래 그 지경이 됐을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검찰개혁 해야 된다. 박근혜 부패기득권 공격하고 갔습니다.
닮은 게 너무 많아서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달 동안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 안 했다고 했죠. 국회에서 실토했습니다. 박근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박근혜, 문재인 대면 보고도 안 합니다. 기자회견도 별로 안 하고 대면 보고도 싫어합니다. 뭐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좀 탐구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을 거거든. 이 대통령 한번 하면 갈수록 숨게 되나 봐요. 그런 현상이 좀 있긴 해요. 만인 앞에 드러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때면 저도 공직을 짧게 해봤지만 초창기에는 이렇게 밖에 가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공직자가 더 밖에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밖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 안 하다가 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문재인은 청와대에 있어 봤잖아. 두 사람의 공통점 아닙니까? 청와대에 있어 봤잖아. 이명박은 청와대 처음 들어갔던 거고, 노무현 또 처음 들어갔던 거고, 김대중 또 처음 들어갔던 거예요. 김영삼 또 처음 들어갔던 거고. 청와대 생활을 해본 사람이 더 이상해, 어떡해. 이건 무슨 심보일까요? 그리고 문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 너무 많아요. 홍남기하고 6번 식사했다고. 내가 대통령이면, 경제부총리면 일주일에 한 번은 보겠다. 밥 혼자 먹기도 심심하고 청와대 요리도 맛있는데 불러갖고, 그리고 솔직히 사람 부른다 한들 대통령 앞에서 청와대에서 면전에서 쓴소리하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듣고 얼마나 재미나요. 자기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하고 자기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대통령이 밥을 혼자 먹고 싶을까요? 저녁은 몰라도, 아니 저녁도 술 한잔 하겠다. 그 대통령이 외출도 자유롭지 않고 포장마차도 못 가는데 포장마차 한번 가면 경호원들이 시겁하겠죠.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는 대통령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 했나요? 그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는데, 광화문에서 퇴근길에 시민들과 만나서 한잔하기도 하고, 이런 거 대통령 공약에 있지 않았나요? 뭐 했나요? 한 번 기억난다. 호프데이인가 2018년에 그것도 노회찬 의원 장례하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참, 대통령 해본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 문제는 탐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면 충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봉건적, 중세적 용어긴 한데 전부 간신배들만 앉아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문재인은 허수아비다라는 설이 많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저건 허수아비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뉴스미장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저하고 천용길 편집장 2명이서 출연을 해서 박근혜, 정호성, 최순실 녹취록 떴을 때 그거 분석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것 봐라, 최순실 대통령이네, 박근혜 허수아비네 라고 했지만 우리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야구할 때 김응용이 말 많이 하는 거 봤냐. 결국에 최순실이 부하인 거고 말 별로 없는 놈이 상전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상하관계만 보여준 거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뭐냐. 이 모든 일들은 문재인이 하는 일들이에요. 방관을 했든 조장을 했든 직접 시켰든 뒤로 뭘 했든 간에 지금 문재인 하는 거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광재가 살짝 쓴소리했어요, 지금. 이광재는 왜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노무현의 후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광재가 한 것도 그 방향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소통하고 뭐 이런 정도예요. 저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지금 깨문이들이 또 양념질하고 있죠. 조응천, 김혜영 이 사람들도 대통령한테는 뭐라고 말 못해요. 민주당에 대해서 겨우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뭐냐? 민주당이라는 철판을 방패로 문재인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 문재인을 조종하는 사람이 누군데? 없어요. 박근혜를 최순실이 조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박근혜가 다 문제인 거지. 박근혜가 최순실 미르 K재단에 끌어들인 거고 믿고 맡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박근혜가 조종한 겁니다. 최순실은 그냥 최순실이가 장시호가 얘기했잖아요. 장시호가 증언한 게 있어. 대통령 박근혜가 처음 되고 나서 최순실이가 국정서류 엄청나게 챙겨보다가 링겔까지 꽂았다고. 최순실이가 상전이면 그 서류는 최순실이 안 보겠죠. 박근혜가 위라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누가 문재인을 조종하는데 양정철? 웃기고 있는 양정철은 지금 다른 깨문이들한테 발리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조종하는데 실세가 누군데? 없어요.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 박정희 용인수라고도 비슷한 부분이야. 박정희는 2인자를 싫어했습니다. 사실 우리 방송에 출연하는 고정 패널이었던 이창원 씨가 우리 방송 중에도 얘기했는데 자신은 2인자, 3인자를 확실하게 키운다고. 자기 없이도 굴러간다. 그리고 차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박정희는 2인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게 독재 정권들이 많이 그런데 2인자를 키웠다가 자기를 해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도전할 수 있는 권력들을 다 쪼개놓는 겁니다. 대신에 자기는 독보적이 되는 거지. 제가 전에 얘기했죠. 박근혜는 지 밑으로 모두 평등하게 만들었다고. 그거예요. 문재인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뭐냐. 실세 찾지 마라. 이거예요. 따로 찾지 말라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이라고. 민주당이 문재인이고 추미애가 문재인이고 댓글에서 양념 쳐바르고 있는 월배들이 문재인이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만큼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여러모로 소통하는 정치인은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대가가 어떤 대가인지는 밝혀봐야 하는데 이 밝히는 과정 자체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박근혜처럼 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짓을 보세요. 윤석열 직무 배제 과정 보세요. 감찰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어떻게 됐죠?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기 위해서 규정을 고칩니다. 법이 아니라 규정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요. 고쳤습니다. 어떻게? 감찰위원회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택조항으로 바꿉니다. 추미애 법무부가. 규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 예고를 해야 됩니다. 이 입법 예고의 입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뿐만 아니라 정부 시행령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입법 예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 사례가 있어요. 국민의 권리 의무랑 관련이 없다거나 이런 식의 사유를 들어서 입법 예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급한 사유거나 천재지변에 대응한다거나 이런 것들. 근데 윤석열을 떠나서 감찰위원회의 개최 의무 조항을 선택조항으로 바꾸는 게 국민의 권리 의무랑 상관이 없습니까? 법무부 감찰이 검찰이라든지 이쪽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법무부 감찰 또한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을 포함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걸 떠나서 결정적으로 자 감찰위원회 규정이 전에 한번 바뀐 적이 있는데 외부위원회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더 알려진 사실이죠. 이거 할 때도 작년 11월에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자, 감찰위원회의 위원 비중을 건드리는 조항을 만들 때에 그때는 입법 예고를 해놓고 감찰위원회의 개최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바꿀 때는 입법 예고를 안 했다. 이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규정, 이번 개정은 행정절차법 41조 위반입니다. 추미애 판사 맞냐? 법 과정을 다 어기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직무배제 정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측이 즉시 항고라는 걸 내면서 야 그러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를 할 수 없는 거냐? 대통령도 탄핵되면 직무 정지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거꾸로 반론의 소지가 담겨져 있죠.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그냥 직권으로 직무 배제시킬 수 있는 거냐고. 검찰총장 또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잖아. 그것도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쉬워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되잖아. 그거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직무 정지입니다. 검찰총장은. 그걸로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헌재에서 가리겠지만 직무 정지하려면 국회에서 탄핵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안 하는데? 그게 거꾸로 추미애가 구리다는 것을 입증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진웅, 한동훈 덮친 정진웅 있잖아요. 정진웅은 기소가 됐어요. 검찰 내부 징계가 아니라. 근데도 직무 배제 못하게 했잖아. 윤석열을 기소시키든가 그러면. 윤석열 직무 정지할 수 있지. 기소를 시켜 그럼.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당탕탕 일부터 저지르다가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막장 드라마를 아침에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 그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날마다 음모를 꾸밉니다. 왜 날마다 꾸미느냐? 그 에피소드가 끝나기 전에 뾰록 나요. 예, 그 회에 꾸며가지고 그 회에 뾰록 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꾸며야지. 그 다음날 또 꾸몄다 뾰록 나고 수요일에도 꾸몄다 뾰록 나고 뭐 이런 거예요. 추미애가 딱 그 짝입니다. 되는 일이 없지 그러니까. 도대체 뭘 씌워가지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내림 받았나? 전국법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 그 전날 열렸거든요. 야, 내 예측이 너무 틀려버렸네. 전국법관회의가 왜 열렸습니까? 불법 사찰 논란 아닙니까? 검찰에. 그 문건 보셨죠? 농구를 잘하니 뭐 가족관계 조금 적어놓고 재판 성향이 어쩌니 그 문건에 올라가 있는 당사자 판사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크게 3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문건이 허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도 동의합니다. 2번째, 문건에 올라간 판사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3번째, 불법은 아니다. 기소할 감이 안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딱 그 수준이에요. 검찰이 그런 문건을 쓰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저는 쓸 수 있다. 근데 그 문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허름하고 뭐 굳이 그런 걸 농구 얘기를 왜 써놨지? 재판관이 농구를 좋아하니까 법정에서 얘기할 때 농구에 비유하면 유리하다 뭐 이런 게 도출되나? 근데 검사 입장에서는 자 판사가 검사의 협박을 받을 사람이냐고 거꾸로지. 의리예요. 법정에서 검사가 판사한테 너무 많이 개기면 괘씸죄 받는다고 불이익 받는다고. 그 검사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가의 변호사예요. 검사가 딴 게 아니라. 그럼 변호사가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리고 판사 성향 씨발 뭐 이력인 이런 거 언론 보도에 다 뜨잖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판사들을 검사가 불법 사찰했다라고 주장하려면 평소에 지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넣으면 양념질 치는 월배들한테 뭐라고 했었어야지. 검사들이 그런 문건 만들어서 재판부를 흔든 것보다 월배들이 양념질하고 신상털이하고 이런 게 훨씬 컸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전국 법관회의에서 통과될 리가 없다고. 거기에 대한 규탄안이. 불법 사찰이라고 생각 안 하는 판사가 상당수고 문건에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윤석열 징계를 앞두고 그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판사가 압도적 다수라고. 근데 왜 몇 명의 판사들은 그 안건을 제안해서 상정시켜서 끝내 부결시켰을까요? 부결이 되도록 거기까지 치달았을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만약에 불법 사찰이다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과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황 보고 대충 물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강행 안 할 테니까 이 안건을 부결은 말고 보류 정도 시켜주고 끝을 냅시다.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판사 입장이라면. 그리고 방송에서도 제가 부결은 안 될 거다. 체면도 있고 하니까 보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부결됐어요. 왜 부결되는 것을 자초했을까요? 그 판사들은. 왜다? 보여주기입니다. 정권, 여당에게 보여주기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물망초처럼 기억해 주세요. 이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국정이. 그 판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정이 그런 식입니다. 보여주기 식이에요. 보여주기 식이니까 맨날 탁현님 불러가지고 잔머리 굴려서 대통령이 곤란한 주제는 쏙쏙 빠져나간 다음에 BTS를 불러대고 기생충 출연진 제작진을 불러내고 좀 숟가락 그만 얹어. 숟가락을 좀 닦고 올리는가 이제 너덜너덜 더러워져가지고 이거를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는 좀 잘해라. 전임자 너무 못했으니까 이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두고 보고 있었던 건데 개판을 치고 있어요. 부동산 코로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 항상 뒤쫓기식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멧돼지가 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먹잇감을 없애버립니다. 굶겨 죽이려고. 근데 멧돼지가 막 먹이가 없으니까 활동 반경이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멧돼지한테 냅다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 돌 안 되니까 그 다음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막 이렇게 안 맞아. 그러니까 막 총을 쏴요. 그러니까 뭐 놀라가지고 멧돼지들이 더 날뛰어. 막 도망갑니다. 그때 돼서 사람 부른 거예요. 사람부터 먼저 불러가지고 포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돼서 사람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덫을 쳐요. 막 덫에 사람이 걸리고 이래요. 그러다가 꽹과리 칩니다. 사람들을 충분히 포위망을 형성을 해놓고 꽹과리를 쳐서 덫에 걸리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다?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갔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할 때는 천천히 올리고 풀 때는 빨리 풉니다. 경제 물론 걱정되겠죠. 이해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보라고. 굉장히 확진자 급증세가 나타나도 예전에 격상하던 것보다 더 안 하잖아요. 겨우 버티다가 2.5단계, 수도권 2.5단계 왔는데 그럴 바에는 선제적으로 조건 없이 3단계 2주일 동안 딱 하고 2주일 뒤에 확진자 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3단계를 무조건 푸는 겁니다. 왜냐? 이게 확진자 수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무증상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워낙 많다고요. 특히 겨울철이라서. 이거 앞날을 내다보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일단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진자가 안 줄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안 했으면 더 늘어났을 거다라는 가정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단계 들어가면 상인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주일 뒤에 무조건 3단계는 푼다. 그때 2.5단계든 2단계든 확진자 수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3단계만큼은 무조건 풀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3단계를 묶는 게 또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3단계를 또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지난번에는 조건부로 시한부로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진자 수 봐가면서 하겠다라고 더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3단계지만 다르게 구사할 수 있는 거죠. 3단계를 안 하고 참는다고 해서 나중에 쓸 수 있는 3단계 카드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3단계도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합니다. 왜? 그 경제 타격 때문에. 경제 타격 있으면 씨발 재난지원금 쏴야지 헬리콥터로. 보편 지급이랑 선별 지급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거 증세. 어떤 새끼들 계속 국가에 빚 져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국가빚이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40% 조금 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훅훅 늘어난다고 앞으로. 국가 빚을 어느 정도는 질 필요가 있어요. 그거 빚 져서 경기도 부양되고 그러면 또 빚도 갚고 이런 거죠. 효과가 있어요. 국가 빚은. 근데 긴장감은 갖고 있으라고. 빚만 늘려서 안 된다고. 그럼 다른 예산 줄인다. 예산 줄이기 어렵습니다. 다른 예산. A 예산 줄이려고 하면 A 쪽에서 들고 일어나고 B 예산 줄이려고 하면 B에서 들고 일어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용기 없는 정치인들이 양념질 악플러들 눈치나 보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뭘 그거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 씨발 예산 구조조정 하자는 의원들도 지네 지역구 줄인다고 하면 못할 거를. 그 지역구를 줄이려고 하면 다른 의원이 나서서 내가 내 지역구 거 줄일 테니까 너도 줄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거꾸로 되지 씨발. 그러니까 예산 구조조정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럼 뭐냐고 방법이. 자, 그냥 보편 지급하면 가난한 사람이 불리합니다. 상식이야 이건.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칩시다. 근데 세금은 다른 게 없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불리한 거지. 똑같은 여력으로 더 도와야 될 가난한 사람들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한국의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졌다는 분석 결과들이 속속 오히려 진보 학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세금을 안 올렸잖아. 중산층 세금 안 올리고 중산층은 똑같이 주니까. 증세해야죠 그럼. 다 이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증세해야 된다고. 그거 씨발 뭐 어용 경제 이런 새끼들은 뭐 좋은 얘기인데 총선 끝나고 언제 해? 지금 하고 있어? 180석 몰아줘도 안 되는데 골치 아픈 일을 더 빨리 끝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앞장을 서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짓거리 안 하는 거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증세 안 하는 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안 하는 거 대통령이 기자회견 안 하는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총체적인 추락이에요. 이런 대통령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었다고. 박근혜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왜? 그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 전 관심 없습니다. 박근혜가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공적인 인간으로서의 태도, 자세, 역사,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 쉽게 됐죠. 김대중 노무현하고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뜬 게 2011년입니다.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당분간 유시민이 그 유산을 받아갔어요. 유시민도 시원치 않아. 지지율이 20%가 안 돼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지. 이미지상의 한계가 있고 실제로 실적이 없어. 김해 재보선에서 국민참여당 후보 단일 후보로 내겠다고 고집 부렸다가 김태호한테 집니다. 그러고 나서 유시민이 하락하게 되고 그거를 대체하는 사람으로 문재인이 뜬 겁니다. 뭐 했죠? 문재인이? 노무현 장례식에서 상주 노릇한 거? 그때 기품 있는 자세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그때 웃고 있더라고요. 슬쩍. 다들 기억나죠? 그래서 대인배다 뭐 이랬는데 그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옵니까 그게? 표정 관리하느라 바쁘지? 이명박 왔을 때도 살짝 웃고 있더만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웃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예를 다하느라 웃었다. 장례식에서 웃는 게 예를 다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저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호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보기에도 좀 믿음직해 보이고 그러니까 잘생겼잖아. 그리고 뭐 이거는 반농담인데 제가 그때 좋아했던 이유는 노무현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노무현이 오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면 믿을만 하지 않을까. 부산에서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더 믿을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때 소문이 문재인 수석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이랜드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걸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부 내에서 문재인이 좌파 아닌가? 나도 좌파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인사 중에서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게 문재인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상대적으로 호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동영,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장례식 때도 조금 느낌이 안 좋았고 이후에 뭘 한 게 없는데 하는 거라고는 지지 세력 결집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런 거밖에 없는데 뭘 저렇게 띄워주는지 모르겠다. 정치인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싸워서 자신의 진영을 살찌워야 해요. 그런 일을 해줘야 됩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몇 번 도전했습니까? 그 돈 많이 드는 도지사에 2002년, 2006년 2번 도전했고 2010년에 삼수 끝에 그것도 민주당 당자가 안 달고 무소속으로 야권 단일 후보로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정도의 실적은 있던가? 아니면 손학규처럼 성남 분당 당시만 해도 민주당 열세 지역이었죠. 거기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재섭이라고 하는 당시 여권의 최강 중진 정치인을 상대로 1대1로 다구리 붙어서 싸워 이겼단 말이죠. 그런 실적이라도 있던가? 없어요. 문재인의 실적은 뭐냐? 민주당 지지층 다수를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냥. 뭐 했냐고, 문재인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층이 깎였냐고. 안철수는 조금 깎았죠. 근데 안철수도 대가 약해서 문재인한테 졌죠. 그러면서, 물론 안철수 지지표 중에 상당수가 문재인에게 갔지만, 일부 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으로 돌아갔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가 50% 넘어서 이겼죠. 문재인이 무슨 외연 확장을 한 게 있어요? 없다고. 2017년 대선? 그거는 박근혜가 나가리 되고, 그 다음에 보수 진영 표들이 분산된 거 아닙니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그 이득을 본 거죠. 이 사람이 자력으로 뭘 보여줬나요? 하나 있다, 하나. 조금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 2016년 총선 때 사퇴한 겁니다. 대표에서. 비대위원장 김종인 끌어들이고. 근데 그 이후의 행각들하고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때 사퇴한 게 이유가 좀 보이는 게
문재인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굳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청래 의원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정청래 의원이 진짜 순진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빠삭하고 영리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신을 자른 게 2016년 총선에서 정청래를 자른 게 김종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김종인 누가 데려다 앉혔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곁에 김종인이 자기 사람들만 썼습니까? 문재인 쪽 인사들은 관여 안 했나요? 흔들어서 버리려고 하면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손혜원을 빈자리에 앉힌 건 뭘까요? 정청래는 컷오프가 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운명을 문재인 스스로가 열어 제낄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김종인 끌어들인 거예요. 이해찬 컷오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찬은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 둘 간의 사이가 소원했었죠. 이건 모르나? 어떻게 보면 용인술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 정청래 이해찬 컷오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당 정치에서. 그 정당의 지지층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대표적인 정치인들인데 그런 식으로 잘라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설령 선거 전략으로 필요하다 할지라도 자진 사퇴라든지 자진 불출마를 권고하는 쪽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진 불출마보다 아예 잘라내버리는 게 더 효과가 크거든요. 전시 효과가 엄청나거든. 야,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 아닌 사람도 고개를 돌려서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찬 정청래 컷오프는 선거 전략으로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옳든 그러든 이걸 떠나서.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행동을 문재인은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한테 욕먹을지 직접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김종인이를 데려왔으면 취급은 해줘야 됩니다. 비례 2번에 앉혀놓은 것도 사실 문재인 지도부의 작품인 거죠. 취급은 해줘야 된다고. 당대표는 계속 하게 해주던가. 왜냐하면 김종인이가 당대표 된다고 문재인을 갈아엎지는 않거든. 왜냐? 그러다가 실패하면 쥐가 날아가는데 자기는 당의 독자 기반도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김종인은 국무총리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김종인은 대선 관리만 맡을 뿐이지 문재인을 없겠거나 이런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문재인 지지가 다른 민주당 지지보다 낮아지면 그때는 몰라. 근데 1등인데 그걸 굳이 엎을 생각은 없다고. 근데 이거는 뭐 김종인이 당을 먹으러 왔다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머저리 찐따로 만들어버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가스라이팅은 정말 월배 집단의 특기입니다. 이 새끼들은 없는 걸 지어내요. 아주 이게 고문보다 더 지능적인 방법입니다. 여럿이서 떠들면 그것은 사실이 된다. 왜 이런 말 했잖아요. 혼자 꾸면 그건 꿈이지만 여럿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꿈이 아니라 그냥 말도 여럿이 짓거리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김수민이가 방송을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방바닥에서 백수가 됐다. 이렇게 지어내면 또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오는데 이게 그 월배 집단의 그 오도된 사람들의 특성이 아니라 이것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길이었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늘 제가 12월 9일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 4주년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내용을 담은 에피소드를 올렸는데 뭐냐면 문재인하고 민주당이 뭐 했냐고. 박근혜 탄핵 국면 때 이선 후퇴니 명예로운 퇴진이니 슬슬 잔머리 굴리다가 100만 명 넘게 거리에 나오니까 그때 슬슬 따라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또 뭐 막판에 탄핵할 때는 지들이 마치 처음부터 탄핵하자고 했던 것처럼 12월 2일이 아니면 안 된다. 딱 똑같아. 윤석열 징계위도 12월 2일에 한다 이랬다가 12월 10일로 늦춰졌죠. 참나 이 12월 초라는 시간이 참 공교롭습니다. 공교롭게 윤석열이 박근혜 정권 때 좀 물먹었다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 게 12월 1일이에요. 직무배제 풀린 게 12월 1일 아닙니까? 놀랍죠? 그냥 우연인데. 자, 올해 12월에는 참 무슨 일들이 터질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자, 지금 가장 도마 위에 올라있는 사건은 원전 수사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친원전 대 탈원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씨발 이게 탈원전이 문제다 이지랄 까면서 문제의 본질을 굴절시키고, 민주당은 감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도전하느냐 이지랄하면서 또 문제를 굴절시키고, 이 쌍으로 까불고 있는데, 대전지검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정책에 대한 옳고 그러면 가리지 않는다. 친원전 탈원전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월성 1호기를 수명 연장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동원됐다고. 마찬가지로 조기 폐쇄 과정에서도 위법이 동원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엉뚱한 댓글을 게시판에 올렸던데, 김수민이는 핵발전의 효용을 인정한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핵발전을 제 개인적으로는 닫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이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친원전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라고. 문재인 정권 꼴랑 월성 1호기 하나 닿는데 그게 무슨 탈원전 정부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핵발전 용량이 늘어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박근혜도 핵발전소 고리 1호기 하나 닫았어요. 그럼 박근혜도 탈원전 정부냐 씨발. 개아리를 틀고 있어 진짜. 아니 왜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경제성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핵발전은 닫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든가. 그거 안 하고 왜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외부 이용률을 어떤 거는 낮게 전망을 하고 판매 단가 산출해야 될 때 높게 전망하고 이지랄 하냐고. 이거 되게 실수면은 진짜 엄청난 실수예요. 이게 고의적인 거라면 이건 조작이지. 자, 그걸 떠나서 왜 산업부 공무원이 자료 444개를 감사를 앞두고 휴일에 출근해서 인멸하냐고. 자료 444개를 인멸하고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놈들이 민주당 말고 어디 있냐고. 옛날에는 잘못이 드러나면요, 누그러뜨리려고 하려고 했어요. 독재 정권 또 어느 정도 그랬어요. 이건 뭐 씨발 아니면 아예 은폐시켜버리던가. 근데 이건 뭐야 민주당은. 드러난 것조차도 가스라이팅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이걸 봤을 때 이거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한 부분입니다. 자,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뭐 거대한 바둑판 마지막 회니까 노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노동 얘기를 하느냐? 망하는 정권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패입니다. 두 번째, 외교 위기. 제가 몇 번 강조해 왔었던 외교 위기. 세 번째, 노동 탄압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뭐 데모하다가 뚜뚜게 맞고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박근혜 정부하고 다릅니다. 저기 사드 얘기 또 해야 되나? 아니 사드 배치 찬성 반대를 떠나서 참 희한한 게 이게 외교 문제인데요. 왕이가 중국에서 한국에 왔다가 출국하는 날에 사드 장비 반입하다가 또 몸싸움이 났어요. 그 반대 주민들하고. 이 뭐지? 왕이가 오케이 했나? 야 사드 그냥 하던 거는 해라. 이렇게 됐나? 뭐예요 이게 외교가. 나 진짜 사드는 배치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자, 그리고 노동. 여의도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9명씩 조를 맞춰서 집회하겠다는데 그거 왜 말리냐고. 3단계 거리두기에서도 야외 집회는 10인 이하입니다. 10인 미만이에요. 9명까지는 된다고. 그럼 씨발 그 지금 교회는 몇 명 하고 있나? 교회는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안 막는데 그럼? 10인 미만으로 쪼개지. 버스 안에도 10명 미만으로 타라 그러고 야외에서 집회하는데 왜 10명을 못 채우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정광훈이네 집회만 못하게 하려고 했던 수작이 아니라고. 지금 이제 이걸 기점으로 집회 자유를 탄압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슈가 뭡니까? 노조법 개혁이에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해주려면 국내법들도 바꿔줘야 됩니다. 뭐냐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세계 대회 룰을 익히는 거예요, 선수가.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올림픽에 출전해야 된다면서 선수들을 구타하고 있습니다. 가혹행위를 하고 얼차려를 주고 운동 능력에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저해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 권리도 아니고 자유입니다. 그거 보장 안 합니다. 그 회사 직원 아닌 해고자들은 비종사자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할 것.
그래서 임원이나 대의원 못 되게 할 것. 그거는 노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해고자나 이런 사람들이 조합에서 주도권을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조합원들이 알아서 투표를 할 때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임명 안 할 겁니다. 그거 왜 건드리냐고, 씨발. 아예로 협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뭐 주요 시설로 인정되면 그쪽에서 농성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회사 직원 아닌 노조 활동가나 조합원은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 들어갈 수 있게 할 것. 야, 그럼 노조 사무실에도 못 가냐? 생산 현장은 그렇다 치자. 뭔데 이게? 이거는 김종인이 산별노조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김종인이. 그보다 더 못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되면 산별노조가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나 하청 노동자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근로자의 기준을 좁혀놓은 그 정의 조항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그거 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잘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반대하는 건 잘 밀어붙입니다. 노조에서 하라 그러는 건 또 국민의힘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존나 밀어붙입니다. 뭔데 이게? 결국에는 자기네들 살 길이 바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 팍팍 뛰신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지지하세요. 근데 참 오줄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응? 자, 그리고 이 방송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김종인이 이명박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12월 10일로 예고가 돼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는데,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라. 내가 국민의 짐 언박싱이라는 코너를 하려다가 민주당이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못했는데, 우리가 씨발 니네 언박싱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냐. 박근혜 이명박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새끼들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까냐. 나 같은 놈이 왜 큰 소리 치냐 지금 요새. 박근혜 때 월배들보다 훨씬 박근혜랑 많이 싸웠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원죄를 왜 껴안고 있냐고. 배현진이가 무슨 김종인은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전략이라 사과해라. 문재인 정부 왜 탄생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문에 문재인 정부 탄생한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뒤져볼래 진짜? 아직 덜 뒤졌냐? 하여간에 김종인은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과하고 국민의힘을 민주주의 국가의 표준적 수준의 보수정당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 니네가 살 길은 내가 알려줄게. 미국 민주당 공화당 있잖아. 원래 한동안은 어디가 더 진보고 보수고 이런 거 없었고, 링컨 때는 공화당이 더 진보로 보이지. 근데 현재 민주당 공화당 구도가 만들어진 거는 1930년대 뉴딜 정책 때문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민주당이 뉴딜 떠드는 이유가 뭐냐. 한국민주당은 다당제 고비례성 선거제도에서 장기 집권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양당제 대통령제면서 장기 집권한 사례가 뉴딜입니다.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 1930년대, 40년대 집권을 했죠.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뉴딜 이전에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개혁주의 시대 때 막 선거권 확립되고 여성 인권 올라가고 하던 그 시절이 있었고, 그때는 오히려 시도어 루즈벨트라고, 프랭클린 루즈벨트하고는 친척일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공화당이었어요. 그때는 공화당이 더 진보로 보였다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진보 보수 구분이 안 갈 때처럼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뭐가 보수적인지 모르겠다 정도까지 가야 그 당의 활로가 열릴 거라고, 비로소. 그리고 필요하면 홍준표 이런 애들하고는 결별해야 된다고. 홍준표는 지금도 무소속이지만 단순히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당의 극우파라고 할 수 있는 새끼들을 탈당 조장을 해야 된다고. 내 장담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친박 출신이나 극우 성향 국회의원 딱 20명 정도 탈당하잖아요. 그래서 원내교섭단체 따로 챙기잖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할 겁니다. 마이너스가 있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대부분이 양당제론자라서 소수 정당 지지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친박 3당 합쳐서 3%좀 나오면서 다 박살났어요. 홍준표가 신당 차리면 그쪽으로 몇 프로 나갈까? 5% 안 됩니다. 그리고 그 5% 이상을 국민의힘이 중도층이나 기존 민주당 지지층에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김종인이는 알고 있어. 근데 배현진, 서병수, 심지어 주호영 정신을 언제 차릴 거냐? 나는 국민의힘을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민주당 때문에 이가 갈려도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는 날은 안 왔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국민의힘이 되게 좋은 합리적 보수 정당이 돼도 국민의힘을 안 찍고 싶어요. 나는 좌파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 정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민주당한테 판판이 깨졌던 역사를 반성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지. 그 기회를 놓치면 너희는 단순히 민주당의 정권을 내준 인간들이 아니라 한국사의 역적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박근혜, 문재인 이 시대로 상징되는, 물론 그 전에도 나쁜 징조들이 많았지만 이 질곡을 겪는 이유가 국민들을 양자택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A, B가 있으면 A 찍으면 좆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B 찍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A, B 중에 비록 A를 찍지만 B가 돼도 아주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돼야 좋은 정치가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치의 온갖 난맥상을 스스로 풀어낼 의무와 기회가 국민의힘한테 있는 겁니다. 똑바로 해. 뭐 한마디씩 다 할까요? 정의당. 정의당은요, 지난 1년 동안 찬스를 다 놓쳤어요. 한겨레 권범철 기자라는 사람이 만평을 씁니다. 이 사람의 만평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골적인 옹호입니다. 두 번째는 현 정권에 대한 신랄한 풍자예요. 두 가지를 다 해요. 두 가지 다 하면 됩니다, 정의당도. 근데 뭐냐? 정의당은 앞에 것만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앞에 거를 하는 척하면서 뒤에 걸 묻으려고 합니다. 이게 씨발 검찰 대 정권의 갈등이야. 추미애 대 윤석열의 갈등이 아니라 그거 그냥 슬쩍 양비론으로 빠져나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국민의 일상과는 관련이 없어? 근데 관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심지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더 관심을 가져요. 서민들도.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집중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검찰 문제가 아니라 정권 문제로 비화됐고 여기서 입장을 그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정의당은. 양쪽이 치고받는 동안에 우리는 힘을 길러서 최종 승자가 되겠다. 보통 싸움이 일어나면 그딴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다. 주유소 습격 작전에서 4인방이 왜 죽지 않죠? 이 사람들은 조폭하고 양아치가 싸움이 붙는데 일조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빠지지 않아요. 그 안에서 또 싸웁니다. 조폭하고 양아치가 싸울 때 주유소 습격 작전 4인방은 조폭 패고 양아치 패고 앞에 있는 놈 다 팹니다. 자기 편 말고. 정의당이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슬쩍 빠져있겠다. 조폭이랑 양아치랑 싸울 때 나는 주유소 기름 넣고 있겠다 이겁니다. 참 꿈도 야무지다. 정의당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지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정의당이 민주당이랑 뭔 차이가 있습니까? 진절머리 납니다.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정의당이 얘기하는 그런 정책에 동의하는데도 그 사람들 마음을 잡는 게 더 낫겠죠. 어차피 대깨문들한테는 이미 늦었고 이미 찍혔어요. 정의당은. 이미 찍힌 데다가 존나게 아부해봤자 표는 안 줍니다. 오냐 요요요 턱 한번 쓰다듬겠죠. 정의당이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한테 그루밍 당하고 길들여졌어요. 지난 1년 조국 사태 이후로 지켜보니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위성정당으로 탈탈 털리고 눈물 질질 짜놓고는 그런다. 난 정의당은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유승민보다 나을까요? 정의당이? 유승민 또 박근혜 탄핵되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영웅 만들어줬습니까? 아니잖아.
박근혜랑 한 표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의당은 유승민만도 못했잖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 다음에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요새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맞는 말은 많아요. 근데 그 맞는 말이 메신저가 안철수라서 다 휘발됩니다. 뭐 했냐고, 그러면. 국민의당이 큰 죄를 지은 게 뭐냐면, 국민의당은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을 받아내고, 나아가서는 이탈을 이끌어냈어야 한다고. 근데 국민의당은 뭐 했어요? 국민의힘 옆쪽으로 붙어갖고 같이 나눠 먹자. 국민의당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한동안 안 낮아진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것도 국민의당 때문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국민의당이 지역구 불출마 선언했을 때 민주당한테 유리해질 거라고 얘기했죠. 트위터에다가도 얘기했더니 안철수 지지자들이 부정하고 자빠졌던데, 그럼 민주당 지지율은 누가 깎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깎는데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서 한 7% 득표를 하면 그중에 5%포인트는 민주당에서 온 걸 겁니다. 그런 식이라고. 거기서 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민주당 걸 더 깎는다고. 자, 그 총선 불출마 떠나서 안철수가 뭐 했냐.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동안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41%밖에 안 얻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걸 더 키워줬어요. 안철수 똑바로 했었어 봐. 그쪽 당이 지지율 지금도 20, 30% 나와. 그건 말아먹고 이제 와가지고 입 바른 얘기 좀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들어주지 않아요. 정치라는 것은 긴 호흡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도 긴 호흡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풍을 불러일으킨 거라고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대가리 깨진 분들도 많고 태극기 부대하고 다를 바 없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뭐 인간이 거기서 거기구나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뭐. 근데 앞으로 팍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마지막 찬스였던 종전선언, 그거 종전선언 얘기를 내가 안 했구나. 종전선언은 효력이 별로 없어요. 종전선언은 전쟁 종식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평화협상 개시선언입니다. 종전을 위한 선언이죠. 전쟁을 벌이고 그걸 마무리 짓는 국가들은 평화협정을 합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평화협정 한 적 있습니까? 중국이랑 북한이랑 평화협정 한 적 있어요? 평화협정은 전쟁을 한 나라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다른 게 뭔데? 같은 겁니다, 원래. 평화협정 할 때 종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에 앞세워서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북한이 핵개발 처음 할 때 이거 말려야 된다. 근데 평화협정까지 가려면 길이 너무 많이 멀다. 그래서 명분이 필요하다. 그게 종전선언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도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정부 내에서도 종전선언을 어떻게 볼 거냐 입장이 다 달랐습니다. 미국도 달랐고 북한도 달랐고, 북한이 그때 그랬어요. 우리는 좋은데 미국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좋은데 북한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이것도 되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평화협정으로 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없는 상태에서 돼봤자 평화협상 개시선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정치적 선언이라고. 뭐냐면 종전선언 한 다음에 또 뭐가 터지잖아요? 그럼 다 도루묵입니다. 근데 뭐 씨발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월배가 어떤 새끼가 김수민 씨는 이제 종전선언 또 반대하는군요. 야, 이 새끼야. 네 머리는 도대체 언제 업그레이드가 되니? 근데 종전선언 이래버리면 이제 종전을 위한 선언인데, 평화협상 개시선언인데,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갈 수는 있겠죠. 민주당의 머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180개의 머리와 탁현민의 그 쇼와 이런 것들을 버무려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죠. 자, 코로나로 힘들고 부동산으로 힘든데 현실 좀 잊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종전선언 할 거면 정경심 재판 날짜에 하라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자, 거대한 바둑판. 제가 처음에 국제정세와 미국 대선 얘기부터 시작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왜다? 문재인 정권의 계획은 틀어졌다는 겁니다. 이럴 때 유능한 정권이면 미국 정권이 바뀌어도 거대한 바둑판을 읽고 미중 관계 국제 질서부터 먼저 읽으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다시 짤 수 있어요. 그림이 틀어졌지만 처음부터 맞춰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게는 그거 없습니다. 애초부터 남북 관계로 좁혀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게 마치 국제관계의 중심인 것처럼 패러다임을 스스로 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북한에서 그 피격 공무원 사건 이후에 유화적 제스처가 살짝 나왔지만 이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방장 명의로 대통령을 욕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북한 문제가 먼저 안 풀리면 남북으로는 풀 수가 없다고. 그건 그냥 뇌피셜인 거예요. 헛된 희망인 거고. 자, 문재인 정권은 그 재구성을 못할 거기 때문에 우리 똑똑한 국민들이 합시다. 다시 한번 봐가면서 위태롭지만 위태로울수록 또 그 길을 찾는 과정에서 더 정확한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또 찾아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3류라도 4류라도 5류라도 국민은 맨유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길을 간다. 이 교훈을 2016년 12월 9일에 우리가 얻었듯이 앞으로 또 얻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할 얘기 다 했나? 아휴, 시간 엄청 끌었는데 이거 다 듣고 있는 사람들도 참 여유 있는 사람들인가요? 모르겠다. 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돌아올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돌아오겠죠. 기다리지 마시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